안녕하세요. 기생충을 사랑하는 남자 서민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기생충을 사랑하세요? 안 그러시죠? 원래 싫어하셨어요? 아니면 뭐 큰 기생충으로 상처를 받고 싫어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기생충으로 인해서 목이 졸리거나 뭐 물린 적이 있다 뭐 이런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기생충을 싫어하느냐? 이 여러분의 기생충 혐오는 제가 보기에 기생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강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 여러분처럼 기생충학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생충 같은 걸 연구를 하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맨날 기생충학자는 대변만 주무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기생충학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을 가지고 뭐 사람의 키를 크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물론 이제 실제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좀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자. 이게 이제 바로 기생충학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기생충 자체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생충은 싫어해도 호랑이는 좋아하실 거예요. 호랑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이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한쪽에 호랑이가 있고 오른쪽에 기생충이 한 만 마리쯤 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호랑이 여러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상 중에 많은 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호랑이를 좋아하시는가? 외모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호랑이의 그 놀라운 그 가죽 색깔은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기생충은 정말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거는 좀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생충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제 생각엔, 여러분도 이제 가끔씩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좀 누워서 하루 종일 놀고 싶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보면 이제 기생충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얄미운 거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제가 하고 있어. 너무 그것도 못생긴 것이 너무 재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혐오의 이유일 텐데, 근데 실제로 기생충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처럼 뭐 여러분들한테 해를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태어난 애도 아닙니다. 기생충은요, 알게 모르게 되게 열심히 사는 생명체예요. 여러분이 기생충 하면은 왼쪽 그림 떠오르시죠? 맨날 이렇게 누워서 TV만 보고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이러죠. 야, 이 기생충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기생충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기, 뭐 식도, 위, 뭐 십이지장 이런 데를 소화기라고 하는데, 이 소화기에 사는 기생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화기는 뭐 파이프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 소화기는요,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기에서 계속 음식물을 뭐 반죽도 하고 그 반죽한 걸 아래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전문 용어로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연동운동? 네, 네, 연동운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소화기는 그 뭘 꼭 먹어야 연동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연동운동을 합니다. 자, 이 기생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기생충은 소화기에 이렇게 이제 사는데, 정말 뭐 잠깐 사이에 앗하는 순간에 연동운동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떨궈져 나가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항문까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 않습니까? 떨려 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기생충들이 막 온갖 묘안을 막 만들어요. 어떤 기생충은 강력한 이빨을 개발해서 이빨로 우리 장을 꽉 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 하품이라도 하면은 언제 또 연동운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연동운동 때문에 떨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기생충은 막 빨판을 보조 빨판까지, 그러니까 입으로 잠깐 하품을 하더라도 안 떨어지게 여기 이렇게 보조 빨판을 만들어 막, 그게 이제 디스토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빨판이 입인 줄 알고 입이 두 개네라고 이제 생각해서 디스토마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떨려나가지 않고 매달려 있으려고 처절하게 노력한 결과라는 거죠.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생충은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광절 12조충인데, 이거는 입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가느다란 거.
그 가느다란 걸 확대하면 왼쪽처럼 됩니다. 저렇게 머리에 있는 홈으로 우리 몸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저 가냘픈 머리로 이 거대한 한 5m가 넘는 그런 몸집을 유지하려면, 매달리게 하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만한 것이 그 밑에 5m짜리가 매달려 있어 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한 번 놓치면 어때? 다시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액이 흘러서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인데 기생충을 괴롭게 하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뭔 재미가 있겠어, 걔네들. 여러분이야 뭐 TV 볼까? 스마트폰 할까? 놀러 나갈까? 기생충은요, 계속 우리 몸에서 깜깜한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도 없어져서 TV가 있어도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죠. 얼마나 슬픕니까? 무슨 낙이 없잖아. 그래서 기생충이 유일하게 이제 낙이라고 하는 거는 짝짓기하고 알락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음란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뭐 그럼 뭐 합니까? 기생충끼리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게 짝짓기와 알락기. 그래서 기생충의 소박한 목표는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 내 자식들을 집어넣자. 이런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애들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근데 이 기생충이 어둠 말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밥을 세 끼를 잘 안 먹어요. 여러분도 아마 세 끼 다 드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생충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밥을 일부러 굶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속에 있는 기생충은 얘가 왜 밥을 안 먹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면서 굶는 거는 더 배고파요. 여러분처럼 일부러 단식을 하는 것과 달리 밥이 언제 올까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굶지 마세요. 밥을 제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구충제일까요? 구충제? 물론 구충제도 굉장히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설사예요, 설사. 이 설사라는 건 뭐냐? 이 장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설사죠. 평소보다 몇백 배 더 심하게 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물까지 막 쏟아집니다. 이 연약한 기생충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설사에. 여러분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1,000만 명이 본 그 해운대. 해운대에서 막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전봇대에 매달려 있던 사람 기억하세요? 계속 붙잡고 있다가 안 되겠다 간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기생충도 설사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물론 버틴다고 버티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됐을 때 대부분의 기생충이 여기서 의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이걸 물도 있던 걸 놔버립니다. 그럼 그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사와 함께 항문까지 이제 배달이 되고 이제 변우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인이 있었어요. 종교인. 굉장히 독실하게 사시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몸속에는 아까 봤던 6m짜리 기생충이 몸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굉장히 착한 애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분은 이게 있는지도 모른 채 몇 달을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결혼식 뷔페를 갔어요. 매우 경건하게 사시는 이분에게도 식중독이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잘못 드시고 그때부터 격렬한 설사를 한 겁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했습니다. 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 그 6m짜리 기생충은 버티고 버티다가 이걸 놔버렸어요. 하지만 이 6m짜리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항문까지 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후에야 이제 항문 위에 직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말고 직장이라는 그런 장이, 이런 유머 좋아하세요? 그런 장이 있는데 직장이 이제 6m짜리가 도달한 거죠. 우리 몸은 그래요. 직장에 뭐가 차 있으면, 그게 변이든 아니든 뭐만 차 있으면 그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쯤 지난 뒤, 그때는 설사도 이미 멎은 뒤라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실에 갔어요. 힘을 줬지만 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그냥 안 나왔나 하고 바지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상하게 항문에 뭔가가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손을 뻗어봤더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항문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근데 이분은 독실한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확 잡아당기면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물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확 잡고 빼도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생각에 한 5분에 걸쳐서 정말 이렇게 이걸 서서히 빼냈어요. 빼내고 나서 이분이 길이를 쟀습니다. 3m였어요, 3m. 아까 제가 6m라 그랬는데 왜 3m가 됐을까? 격렬한 설사의 와중에 허리가 두동강 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다시 이제 직장 위에 있던 것이 직장에 도달이 됐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훨씬 좀 편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잖아요. 이번에는 2분 만에 여유 있게 빼냅니다. 그리고 이거 길이를 쟀어요. 6m 10cm.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되게 존중하는 의미로 그냥 쓰레기 봉지가 아니라 음식물 봉지에 담은 채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이 이 기생충과 더불어 산 건 6개월쯤 되고요. 이 기생충의 수명은 2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반을 더 살 수 있는 한참 때의 기생충이 이 종교인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 쓰나미에 해당하는 이 설사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으로 사는 거는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게 바로 그 기생충입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척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환경이 척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한테 막 재물을 바치고 막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생충도 뭔가를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왜 증상이 없었냐? 기생충이 원래 조신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에 걸린 뭐 회충에 걸리고 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한군 오하사 같은 분도 회충 50마리가 있었는데 무사히는 아니고 총 맞으면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이 회충 50마리는 이분의 그 기동력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굉장히 조신하게 참 착하게 사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6m짜리 기생충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 뭐 복통, 설사 모두 아닙니다. 이 기생충을 빼줬을 때 내 몸에 이런 게 있었다니 하고 기절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모든 증상은 밥을 먹고 이 기생충을 빼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지 몸에 있을 때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이 기생충이 뭐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기생충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없지만 시금치를 먹고 이제 걸리는 기생충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시금치를 먹을 때마다 그 기생충에 걸려서 막 배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심지어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시금치를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금치에 있는 기생충이 여러분한테 전달될 확률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기생충 본인을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착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생충이 좀 되게 잘하는 거는 이 환경이 되게 척박할 때,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은 뭐 홍수가 많이 나면 댐을 만들어서 뭔가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하지만 뭐 나무 같은 거를 베지 않는 식으로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녹화를 하면 홍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분노를 좀 달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충은 처음에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의 형태로 들어와서 알에서 딱 나와서 유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유충이 딱 되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알에서 딱 나와서 유충이 되면은 지금 보시면 조그만 그런 것들이 다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들이 우르르 공격을 해요. 와, 기생충이다 하고 이제 달려들어요. 저렇게 까맣게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공격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기생충은 크기에서 워낙 넘사라서 상대가 안 돼요. 어차피 죽진 안 돼. 근데 귀찮죠.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 조그만 것들이 계속 오네요. 저리 가 하면 가고 다시 또 오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이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 면역세포는 어차피 기생충을 이길 수 없고 기생충 또한 면역세포가 달려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게 뭐냐면 우리 숙주세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이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숙주가 여기가 아파요. 염증이 일어나면 여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막 머리 뭐 두통 같은 것도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빨갛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누구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않는 이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서 기생충이 꾀를 냅니다. 면역세포한테 말을 하죠. 야, 면역세포, 나는 기생충인데 어차피 너는 숙주를 지키는 거잖아. 근데 네가 하는 행동은 숙주에게 이롭지 않아. 우리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듣고 보니까 이보다 더 멋진 제안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도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악수를 하고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생충이 감염되면 면역이 좀 약화돼요. 약간. 약화되면서 서로 간에 전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으면 우리 숙주가 기생충이 있어도 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생충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숙주한테 야, 나 그냥 방 하나 만들어줄래? 이러면 정말 멋진 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기생충이 그 안에 들어가 살고 그리고 막 우리 숙주세포들이 막 배변도 치워주고 막 이런 일도 합니다. 근데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능력 때문에 기생충이 미래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은 90년대 이후생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알레르기를 한번 알아보신 분 있어요? 알레르기를 한 번이라도 알아봤거나 아무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알레르기를 알아보지 못해도 들어는 본 사람이라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알레르기 알아보셨죠? 제가 살던 80년대만 해도 알레르기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는 그때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는데 다들 저한테 이랬어요. 아, 민이는 알레르기니까 집에 일찍 가. 민이는 알레르기니까 청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 환자를 배려해 줬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 알레르기인데 집에 일찍 가면 안 될까? 그러면 너만 알레르기야? 나도 알레르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같은 그런 알러지성 질환들이 90년대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생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기생충을 박멸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기생충이 그동안 알레르기를 굉장히 억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몸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알레르기 어떻게 억제하느냐. 알레르기라는 게 그거예요. 뭐 옆자리에서 이제 누가 째려본다. 째려보는데 막 화가 나서 가서 때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쓸데없이 과민해서 결국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숙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해공갈단 아시죠? 자해공갈단은 막 차에 뛰어들어서 막 자기 스스로 다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자해공갈단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면역질환이에요. 이 면역질환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간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면역계는 우리를 지키는 군인인데 얘가 우리를 공격하면 누가 막습니까? 근데 기생충이 그런 일을 막아줬다는 거죠. 그동안에. 면역계가 좀 삐뚤어지려고 그러면 면역계야.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하고 서로 달래주면서 나랑 놀자. 이러면서 면역계의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정말 십만 년이 넘도록 우리 기생충이 면역계를 다독거리면서 그 면역질환의 발생을 막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생충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면역질환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생충이 없는 나라들은 면역질환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부터 면역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기생충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기생충을 넣어주면 되잖아 라는 마음에 기생충 알을 환자들한테 먹이거나 아니면 피부로 넣어서 면역질환을 고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에는 우리가 일부러 막 기생충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이게 싫으면 기생충에 뭐 단백질 같은 거를 넣어서
우리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생충이라는 게 그동안 정말 백해무익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